직업상담사 2급 실기 이 영상만 보면 100% 합격한다. 28강 시작하겠습니다. 직무 분석 방법 중 결정적 사건법의 단점 3가지를 쓰시오. 아까 우리 앞에 문제에서 결정적 사건법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직무를 분석함에 있어서 그 어떤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난 그 사건을 바탕으로 직무를 분석하는 건데, 이 방법의 단점 3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뭐냐? 키워드 많은 시간, 정보 획득 한계, 서술 왜곡 가능성입니다. 어떤 사람이 일을 하는데 그 일이 어떤 일이냐 해보니까 이 일을 하는 사람들마다 엄청 다치더라, 사고가 발생하더라, 이럴 수도 있고요. 이 일을 하는 사람들마다 돈을 횡령하더라, 아니면 이 일을 하는 사람들마다 금방 퇴사를 하더라, 이런 식으로 직무 이 일이 어떠냐에 대한 직무를 분석해야 되는데, 결정적 사건들이 있다는 거죠. 그 사건들을 바탕으로 직무 분석을 하는 건데, 그 단점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왜냐? 그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이 발생한 이유가 뭐냐? 사람들이 왜 자주 퇴사를 하느냐? 왜 사고가 끊이지 않느냐? 왜 횡령을 하느냐? 이 사건이 발생한 이유, 그 원인들을 저 앞에서부터 찾아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정보 획득의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이 사건 중심으로 직무를 분석하니까, 결정적 사건 중심으로 직무를 분석하니까 포괄적 정보의 획득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냥 이 사건 중심이기 때문에. 세 번째, 왜곡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관적이에요. 결정적 사건법은 주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관적으로 판단한 사람이 서술하는 것이기 때문에 왜곡 가능성이 있다입니다. 다시 한번 돌아와서요. 키워드 직무 분석 방법, 결정적 사건법 단점 3가지 뭐라고요? 첫 번째, 많은 시간이 걸린다. 두 번째, 포괄적 정보 획득의 한계가 있다. 세 번째, 주관적이기 때문에 서술의 왜곡 가능성이 있다입니다. 지금 바로 외우십시오. 137번 직무 분석의 구조적 면접법, 비구조적 면접법에 대한 각각의 의미와 장단점을 쓰시오. 구조적 면접법이란 건 무엇입니까? 구조라는 것은 문제가 있고 이 아주 객관화 이렇게 딱 이렇게 어떻게 구조화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문제나 문항이나 무언가 이미 오래된 시스템으로 구조화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비구조적 면접법은 무엇입니까? 구조화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럼 각각의 의미와 장단점이 있다라는 거죠. 이건 다른 방법의 문제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구조화 면접법과 비구조화 면접법 의미의 장점, 단점을 쓰시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키워드는 없어요. 그냥 외우셔야 됩니다. 구조적 면접법은 어떤 거냐? 질문 내용을 미리 준비해두고 순서에 따라 진행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직무 분석, 이 직업이 어떻습니까? 할 때 1번 직업 환경은 어떤가? 2번 직업의 시간은 어떤가? 난이도는 어떤가? 직업의 무게를 드는 무게는 얼마나 되는가? 어느 정도의 학력이라든지 역량이 있어야 이 일을 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 내용을 미리 다 준비한 다음에 순서에 따라서 이 직무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장점은 무엇입니까? 질문이 쫙 나와 있으니까 짧은 시간에 많은 정보의 획득이 가능하겠죠? 단점은 뭡니까? 질문이 정해진 대로 쭉 나가기 때문에 심층적인 어떤 깊이 있는 정보를 획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해하시면 쓸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구조적 면접법 혹은 구조화 면접법의 장점은 뭐라고요?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정보를 획득할 수 있고, 단점은 깊이 있는 심층적 정보 획득은 불가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비구조적 면접법, 비구조화 면접법의 장점은 뭡니까? 의미는 뭡니까? 의미는 사전에 결정된 질문이 없이 응답자의 반응에 따라 융통적으로 면접을 진행하는 거죠. 그 사람 반응에 따라서 이야기를 듣고 그 질문에서 더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이 직업은 이 직업에 대해서 필요한 역량은 무엇입니까? 이런 역량이 있습니다. 아, 내가 몰랐던 걸 알았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더 깊이 질문해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럼 장점은 무엇입니까? 심층적 정보 획득이 가능한 거예요. 반대로 단점은 뭐죠? 다량의 정보를 짧은 시간에 획득하기가 불가하죠. 지금 구조적 면접법과
비구조적 면접법은 서로 반대입니다. 반대. 그냥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질문 내용을 미리 준비한다. 질문이 없다. 짧은 시간에 많은 정보 획득 가능하다. 짧은 시간에 많은 정보 획득이 불가능하다. 심층적 정보 획득이 불가하다. 심층적 정보 획득이 가능하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고 반드시 써보십시오. 듣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손으로 써보는 경험, 컴퓨터로 써도 좋고요. 손으로 써도 좋습니다. 어쨌든 써보고 계속 말로 해보는 그런 경험들이 꼭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외우십시오. 138번 실업과 관련된 야호다. 야호다는 이제 이 학자의 이름입니다. 야호다의 직업 박탈 이론의 고용 상태의 여러 가지 잠재 효과 5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야기가 좀 어렵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실업과 관련돼서 야호다가 쓴 내용인데요. 뭐냐? 직업 박탈 이론. 직업을 잃었을 때 회사에서 이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을 때 이렇게 되었을 때 이론인데 질문이 결국 뭐냐? 고용 상태의 잠재 효과. 고용 상태라는 건 무엇입니까? 취업한 상태, 회사를 다니는 상태, 직업이 있는 상태라는 거죠. 결국은 직업이 있는 상태, 직장에 다닐 때 여러 가지 잠재 효과 5가지, 좋은 5가지 효과를 써라. 직장 다닐 때 좋은 5가지를 써라. 그런 내용입니다. 키워드, 야호다 직업 박탈 이론, 고용 상태, 잠재 효과 5가지. 야호다 고용 상태, 잠재 효과 5가지입니다. 그럼 이런 문제는 결국은 다시 한 번 더 인문학적인 문제입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직장을 다닐 때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직장을 다닌다. 뭐가 좋습니까? 일정한 시간에 출근하고 일정한 시간에 퇴근하죠. 시간 활용이 잘 되죠. 또 뭐가 있습니까? 스트레스 그러니까 금전적으로 돈을 버니까 마음이 안정이 되는 게 있겠죠. 또 뭐가 있습니까? 사람들을 많이 만나니까 또 거기서 또 얻는 또 스트레스 해소가 있죠. 이런 말들을 조금 더 전문적으로 써보는 겁니다. 시사공사활, 시사공사활, 예, 시사공사활, 시간의 구조화, 시간은 잘 쓴다는 이야기죠. 출퇴근을 일정하고. 사회적인 접촉이 있다. 사람들을 많이 만난다. 공동의 목표가 있다. 사회적으로 안정되었다. 사회적으로 안정적인 직장이 있다. 직위가 있다. 활동성, 활동한다. 이런 겁니다. 어렵지 않죠? 문제를 보면 어려워 보이지만 이해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을 때 잠재 효과 5가지가 뭐냐? 다시 한번. 시사공사활, 시간의 구조화, 뭐죠? 그냥 어려우면 사회적인 활동을 한다 쓰면 됩니다. 뭐죠? 공동의 목표가 있다. 또 뭡니까? 사회적으로 안정된다. 활동성이 있다. 다시 한번. 뭐라고요? 시간의 구조화. 사회적으로 접촉이 있다. 공동의 목표가 있다. 사회적으로 안정된다. 활동성이 있다. 지금 바로 외우겠습니다. 139번 직무와 조직에서의 주된 스트레스를 받는 원인 3가지를 쓰고 설명하십시오. 이것도 굉장히 쉬운 문제죠. 직무, 내가 하고 있는 그 직업에서, 직무에서, 그리고 조직에서 주된 스트레스를 받는 원인이 무엇이냐. 여러분 직장에서 받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 이렇게 제가 키워드를 정해 놓았습니다. 과제 역할이 모호하다. 직장을 다니다 보면 과제가 있는데 이제 업무 과제가 있죠. 그 역할이 모호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직무와 조직 스트레스 원인 3가지. 과제 역할이 모호해서 직무 스트레스가 큽니다. 과제 역할이 모호해서 직무 조직 스트레스 원인이 큽니다. 과제의 특성, 역할 갈등, 역할의 모호성. 다시 한번. 과제 특성, 역할 갈등, 역할의 모호성. 눈으로 보지 말고 입으로 소리를 내보십시오. 과제 특성, 역할 갈등, 역할의 모호성. 다시 한번. 과제 특성, 역할 갈등, 역할의 모호성. 과제 특성은 무엇입니까? 직무 처리가 너무 단조롭거나 너무 많을 때 발생하는 스트레스 유형이죠. 매일 직장에 출근해가지고 똑같은 일만 하는 거예요. 종이 접기라든지 계속 똑같은 일만 하는 겁니다. 너무 단조로워도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고 너무 업무가 많아도 스트레스가 있겠죠. 과제의 특성에 따라서 스트레스가 있다. 두 번째, 역할 갈등 무엇입니까?
개인 간에 또 내 내적으로 그리고 나에게 일을 지시하는 사람 간에 그리고 일을 지시하는 사람 내에서 역할 갈등이 있을 수가 있다. 역할의 모호성, 직무가 모호한 거죠. 취업했습니다.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애매한 거죠. 저게 내 일인가 아니면 저게 내 일인가. 내가 저걸 안 하면 안 해도 되냐 해도 되냐. 직무가 모호할 때도 스트레스가 발생한다. 세 가지. 다시 한번. 과제, 역할 모호 때문에 스트레스가 너무 큽니다. 과제, 네. 역할, 네. 모호, 네. 좋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고요. 지금 바로 외우십시오. 마지막 140번. 아까 나왔죠? 역할 갈등이 있는데 아까 역할 갈등 기억나시나요? 역할 갈등 개인 간, 개인 내, 송신자 간, 송신자 내 있었습니다. 역할 갈등의 종류 네 가지를 좀 길게 설명해 보라는 겁니다. 첫 번째, 아까 뭐가 있었죠? 개인 내가 있었고, 개인 간이 있었고, 송신자 내가 있었고, 송신자 간이 있었습니다. 개내, 개간, 송내, 송간. 다시 한번. 개인 내, 개인 간에, 송신자 내에, 송신자 간에. 역할 갈등 종류 네 가지. 개내, 개간, 송내, 송간. 개내가 무슨 뜻입니까? 개인 내 역할 갈등. 무엇입니까? 직업에서의 요구와 가치관과의 갈등에서 발생하는 거죠. 아, 나는 이렇게 막 중간 관리자로서 아랫사람들에게 막 뭐라 하고 혼내고 이렇게 하는 게 불편합니다. 근데 직장에서는 그게 요구되죠. 하지만 내 개인 가치관에서는 막 그렇게 하는 게 불편한 거죠. 이런 갈등에서 개인 내 안의 가치관과 직업에서 요구해서 갈등이 발생합니다. 이것이 개인 내 역할 갈등입니다. 그럼 개인 간 역할 갈등은 무엇입니까? 직업에서의 요구와 직업 이외의 요구 간의 갈등에서 발생하는 거죠. 직업에서 이 일만 하면 되는데 이 일 외에도 뭐 직장 내에서 뭐 인간 관계라든지 뭐 이런 뭐 정치적 어떤 이런 거라든지 이런 이유 때문에도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 간의 역할 갈등이 있을 수 있다. 세 번째, 송내, 송신자 내 갈등입니다. 업무 지시자가 지시를 하는데 배타적이고 양립할 수 없는 요구를 요청할 때 발생하는 거죠. 업무 지시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나가가지고 아이스 차가운 핫초콜릿 사온나, 차가운 핫초코 사온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차가운 핫초코 사온나. 제가 갔습니다. 차가운 핫초코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커피숍에서 그 일하시는 분이 핫초코는 뜨거운 건데 어떻게 차가운 걸 주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양립할 수 없는 걸 시키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든 건데요. 어쨌든 양립할 수 없는 뭐 이런 거를 시켰을 때 부모들이 또 애들한테 많이 시키죠. 어쨌든 이제 그 자소도 말이 길어지니까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업무 지시자가 서로 배타적이고 양립할 수 없는 요구를 요청할 때 발생하는 거죠. 송신자 간의 갈등은 무엇입니까? 2명 이상의 요구가 막 여러 가지 요구가 동시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 갈등을 일으킬 때 발생하는 거죠. 과장님은 이거 하라고 하는데 부장님은 이거 하라고 하는 거예요. 김 대리는 이거 하라고 하고 박 대리는 이거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갈등을 일으킨다. 송신자 간의 갈등이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 꾸준히 하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합격할 수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절대적인 공부 시간입니다. 공부 시간만 많다면 누구나 합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화이팅 하십시오.